자, 이번 순서는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외국 정상들과 연달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뭔가 진전이 없었던 외교 문제가 하나씩 실마리가 풀릴지 궁금한데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는데,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오늘 시진핑과 통화를 했어요. 먼저 트럼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6월 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네. 아마 서두를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서두를 네, 지금 한미 간의 사드 문제라든지 그렇죠. FTA 문제 서로 얽힌 게 많아서 아마 빨리 미국에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한미 간 사드 배치 문제, 또 사드 비용 문제, 그리고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입장이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공통의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북한 핵.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접점을 찾아내냐가 문제일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래도 공격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방어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답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좀 많습니다. 공격은 뭐고 방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격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미 관계를 볼 때 미국이 수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 생존을 하려면 북한을 차치하고라도 네. 어떤 동맹이 필요한데 네. 동맹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만약 일본이 제공하면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반대면 또 중국에 되는데 두 나라로부터 독립하려면 미국의 동맹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걸 받고 있는 처지에서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좀 우리가 약한 처지가 아니냐. 네.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방어는 문 대통령이 하지 않겠나 그런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이 코리아 임무센터라는 걸 설치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코리아 임무센터. 네, 이게 지금 우리 언론들은 북핵 대응팀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의회 사정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더 힐지에 따르면 네. 한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핵 문제는 벌써 2006년부터 쭉 있어온 문제죠. 그랬죠. 5차 핵실험까지. 네. 그럼 그것만을 위해서 만드는 팀이라기보다는 지금 한국에서 신정부가 생기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북핵 문제와 한국의 신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또 그다음에 주변국 특히 중국이겠죠.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CIA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더 힐즈의 보도인데 네. 저도 그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특정 지역, 특히나 특정 국가에 이런 임무센터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 처음이라면서요. 그만큼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보는 거 아닌가요? 이래저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 세월호 사건 때요. 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걸 대응하는 팀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타워. 네. 저쪽에 목포 해경에서 한해 파출소처럼 나가 있는 경비정 1, 2, 3정이 해야 되느냐. 네. 그게 거기가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니까 나중에 총리실 해수부 누가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다가 헤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나면요. 현장 지휘관이 무조건 합니다. 네. 옛날에 플로리다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 그 미국 연방 재난청에 페마라고 있는데 페마 산하에 가 계시면 카운티의 소방 책임자가 네. 전국에서 온 장관급 지휘관도 다 지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하고 국정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네. 거기에서 북한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룬 팀이 없어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북핵하고 WND 전단 팀을 과를 만들자라고 했다가 네. 작년에 놀이만 하고 못 만들고 이번 정부에서 하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그것도 과로 만들고 무슨 뭐 부로 만들고 국으로 만들고 그거 갖고 논의를 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항상 역할 중심 네. 해가지고 이 기능을 해놓고 더 큰 기구의 수장이 여기에 팀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임무 위주로 하는데 저는 차제에 이제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가셔갖고 국정원을 개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북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럼
특히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할지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 팀에는 기무도 들어올 수 있고 정보사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뭐 대공팀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팀 위주로 가서 임무 위주로 가야지 자꾸 조직 위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조직이 조직을 낳는 행정의 모순에 걸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미국이 좀 앞서간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 국정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외교 문제도 지금 해결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제 오늘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통화를 했는데요. 청와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주석님을 그간 뵌 적은 없지만 TV 화면을 통해 많이 배워서 친숙하게 느껴진다. 중국의 꿈 그리고 1대1로 구상이 잘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압박과 제재와 함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재도 핵 폐기를 위한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시 주석도 공감과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있다. 이해를 높여가면서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셨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국가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누가 먼저 걸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걸었다면서요? 아니, 뭐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축하 전화. 축하 전화 그런 의미가 크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제 지금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의 이해관계가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측이 삿발 싸움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국이 한 수 빨랐죠. 청와대가 아닌 홍은동 자택으로 전화해서 하루 먼저 네. 통화를 했고 거기에 이제 바로 시 주석이 전화를 했고 아베 총리도 전화를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시간을 조율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시진핑 다음으로 뒤로 미룬 것 같아요. 아, 그 순서도 그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건 네. 얼마나 친하냐, 영향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딱 한국이란 나라를 놓고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삿바싸움에 들어가는 건데 네. 처음부터 뭐 싸움은 형태가 아니죠. 네. 축하한다 이런 얘기지만 서로 일본 말로 하면 혼내라 그럴까요? 그걸 네. 툭툭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문제는 중국 입장은 이거다. 네. 지금 우리 윤 공보수석이 발표하신 것과 중국의 대변인이 발표한 걸 따로 놓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각자 유리한 걸 서로 발표할 수 그렇죠, 있고 거기 그렇죠.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시 주석이 할 말 다 한 것처럼 나오던데 네. 어쨌든 중국은 자기네 의지를 현 정부한테 관철시키고 싶어 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또 국익을 지켜야 되니까 네. 서로 이렇게 언중유골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사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입장은 지금 미국과 더 가까워야 되느냐 중국과 가까워야 되느냐 갖고 사실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아까 미국이랑은 첫 번째 통화를 했지만 30분 통화를 했고 네. 중국은 두 번째 통화를 했지만 40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그 균형을 맞춘 건가요? 저는 이제 균형보다가는요 화법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보도만 나온 거 보게 되면요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CIA의 코리아 미션 팀인가요? 센터를 만드는 걸로 네, 센터. 던져놓고 그냥 미국에 와라 초청하는 쪽으로 갔고 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바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양국의 한국에 접근하는 외교 술의 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얘기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달이 됐으면 시진핑도 어떤 신경을 쓰는 노력을 할까요? 뭐 하는 척이라도 할까? 그게 궁금한데요. 아니 이건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지만 있는데 직접 한 번 더 대통령이 그렇죠. 얘기하시면 그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이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우리한테 원하는 거, 더 한 단계 높은 걸 더 요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떤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사드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대북 핵 압박. 문제를 뭐 태평만 때문에 이 원유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하게 됐으면은
우리가 좀 더 공세적인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영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조금씩 입장이 변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국 소식통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네. 중국이 지금까지 한중 관계의 이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서 특사, 이런 유럽 정치인을 특사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네. 이런 내용의 중국 소식통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는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려서 뭔가 협상에 좀 틈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대중관계에 관여를 해왔고 또 힘있게 관여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을 보내달라. 이게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있습니까? 거는 송영길 뭐 본부장도 얘기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드가 공격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 무기죠. 네. 그리고 중국을 본다 그러면 다른 보는 훨씬 수단이 많거든요. 네. 굳이 이걸 자꾸 거는 이유가 뭘까? 네. 중국이 사드는 그렇게 손해가 아닌데 뭔가 딴 걸 받아내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거꾸로 오히려 중국이 다른 성동교서 전략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한반도의 통일 시에 무슨 뭐 우리가 뭘 하지 말라든지 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중국에 유리한 뭔가를 받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욱 국장님, 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국과의 협상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급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송영길 의원의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드는 것이 네. 송영길 의원은 이제 이번 선대위에서 총괄본부장을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또 당내에서 꼽히는 어떤 중국 통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이 저기서 특사를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자칫 특사 파견은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하나의 시발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와 달리 사드를 국회의 어떤 동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지금 특사를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지 네. 사드 제재를 풀겠다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입장이 먼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네.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고 난 뒤에 어떤 특사를 교환하더라도 하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전담으로 다루는 우리 외교 파트 네. 또 국정원 파트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야지 네. 어떤 정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옛날 왜 개인 플레이 위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못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 번째로 통화한 해외 정상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요.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자라는 말을 했을까? 그 말은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베 총리가 이 부분을 먼저 선수를 치고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요, 누가 이제 이번 19대 대통령이 당선될지, 그리고 또 그 당선자의 그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과연 이 위안부 협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미 공약을 발표할 때 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낙선했지만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효다.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다라는 강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바로 이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합의 파기, 무효,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한일 간의 이 이행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점을 암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나라 정상과의 통화,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오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 총리.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통화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라고 본다면 일본과의 통화는 이게 조금 찝찝합니다. 이게 지금 위안부 합의서에 보면은요. 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가역적.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되돌릴 수 합의한 없는. 거는 돌리지 말자는 그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핵심인가 하면요. 일본이 사죄를 했습니다. 네. 사죄와 반성을 뭐 이렇게 글자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한 거는 일본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사죄하라는 거를 사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가서 그것도 사죄 아니다. 이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유감인 걸 뭐 사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넘기니까 그걸 우리는 불가역적이라고 집어넣는데 일본은 그걸 하는 대신에 조건은 뭔가 하면 이번에 딱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뒤지는 거 없다. 네. 서로 그렇게 얽혀 있다고 그때 우리 윤 외교부 장관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죄는 받아냈는데 그게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본은 그러면은 사죄도 철회하겠다 이러고 나오겠죠. 만약에 네. 되면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또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도 뭐 재협상 얘기는 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일 간에도 네. 한중간 못지않게 앞으로 뜨거운 문제가 많겠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대한민국과 중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 다 이 북한의 김정은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또 우리 사드 배치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위성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사드 발사기는 성주 골프장의 북쪽 능선 부근에 그리고 X대역 탐지기와 지원 장비들은 이 골프장의 중간 부분 서쪽 능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데 보는 것처럼 저렇게 아무런 방호 시설도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노천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전개할 정도로 바빠맞아 돌아친 것은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자는 그런 속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한 그 위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주 골프장이에요. 네. 성주 골프장의 모습을 위성이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사드 장비가 배치된 모습. 자, 중국이 지금 이 사진, 죄송합니다. 북한이 이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거 사실 성주 골프장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요. 뭐 굳이 이거를 뭐 찍어갖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데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자기네들의 적개심 표현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 남한을 다 보고 있다는 심리전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깔고 하겠죠.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네. 판단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찍을 만큼의 위성이나 이런 정보, 첩보 위성 뭐 이런 게 능력은 됩니까, 북한이?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은하라든지 백두산이라고 하는 발사체를 이용해서 쏜 위성이 광명성 시리즈였잖아요. 네. 광명성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찍을 수 있겠죠. 만약 있다면. 있다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올렸던 우리별보다 더 작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조잡한 성능을 갖고 있는 위성. 우리별은 찍으면요 2, 3kg가 점 하나로 나옵니다. 사드는 길어야 10m짜리인데 그거는 전부 다 더 작으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저기 상업위성들이 돈을 주면 찍어줍니다. 우리도 왜 가끔 왜 저 38 로스가 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그 회사가 찍은 걸 쓰는데 아마 이쪽은 중국이나 러시아 위성이 찍은 걸 샀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설명을 저기 조선중앙방송 보게 되면은 바로 배치한 날 사진인 것 같아요. 그날 날씨 좋았거든요. 네. 제가 그때 경멸 훈련하러 저는 같은 날 갔을 때 굉장히 날씨 좋았기 때문에 그날 찍은 사진을 지금 공개하면서 우리도 이만큼 다 보고 있다 자랑하는 걸로. 근데요, 북한이 워낙 사진도 조작도 많이 하고 워낙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짓으로 홍보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과연 북한이 이거 성주 골프장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위성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북한의 주장인 거죠, 일단은. 북한의 주장인데 아마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네. 정도는 아마 러시아한테도 살 수가 있고 네. 러시아가 지금 관계 좋잖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중국도 근데 돈을 주면은 저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 주면 다 됩니다. 상업 위성의 사진을 돈 주고 북한이 누군가에게 샀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진은. 그럼요. 그렇군요. 하지만 분명히 이건 북한의 주장입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한 북한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TV에서 북한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무 없이 노천에다 그렇게 그냥 드러나게 해놨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천에 드러나도 상관없는 건죠. 첫날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다 뭘 또 이렇게 위장막도 설치하고 또 뭐도 하고 할 텐데 그거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네. 참고로요. 여러분들 구글 어스 가지면요. 네. 북한에 어디에 군사기지가 있는지 잘만 아시면은 네. 비행기까지 찾아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저도 제 다른 분을 통해서 북한의 AN2기라든지 네. 북한의 그 비행장에 앉아있는 그 사진 좀 구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사진에 보게 되면 비행기 모양이 보여요. 그렇죠. 거의 이 정도 해상도 다 나옵니다. 그게 구글 어스에서 공개할 정도니까 네. 물론 그거는 한 몇 달 전의 사진이죠. 네. 바로 직전에 건 돈만 내면 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저도 몇 군데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이제 저도 카톡에 구글로 있는데 한번 꼭 들어봐 가다가 봐야겠네요.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